KF-21 보라매에 대한 전 세계적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언론 플레이로 KF-21을 깎아내리려 하자 대려 거꾸로 너도 나도 인니 대신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며 협력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인니의 선을 넘는 만행에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추측한 듯한데요. 그렇다면 인니의 빈자리를 꿰차고 KF-21 보라매 개발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노골적으로 KF-21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의 의지를 보면 블록 1 개발 단계는 아니더라도 블록 2 개발 단계에는 참여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국내 모 언론을 통해 UAE에서 인니의 미납금을 자신들이 대신 부담할 테니 KF-21 개발에 참여시켜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사실무근으로 일축했습니다. 즉 뜬 소문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그러나 타국과의 방산협력에 관련된 사항은 단순한 언급만으로도 국제외교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청이 관련 사실을 부정했다는 추측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덩달아 우리 국민들도 KF-21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사소해서 어디에도 물어볼 수 없었던 KF-21 보라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KF-21 보라매는 마지막 CJ6호기까지 날아올라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 덕에 늦어도 내년이면 양산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후 약간의 후속 시험과 통합과정 등이 끝나면 2026년 전력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2년까지 총 120대 이상의 KF-21을 도입하겠다던 우리 공군의 원대한 계획이 슬슬 가시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물론 계획처럼 탄탄대로만 깔려있는 건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업 타당성 조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올 10월 최종 보고서가 나와 추가 반영 여부가 합의되어야 KF-21 양산을 위한 첫 삽을 떴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제조사인 카이는 본격적인 양산에 대비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걸림돌에 연연하기보다는 2024년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를 위해 전투기 대량 공급 체계를 먼저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한때 사업성이 낮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대한민국형 전투기 사업은 어느덧 궤도에 올라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가 될 텐데요. 그리고 그런 만큼 KF-21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심지어 KF-21에는 에어컨이 달려있나요? 랜딩기어의 타이어는 어디 제품을 쓰나요? 같은 사소한 질문부터 KF-21 사출 좌석에 대한 질문 같은 매우 핵심적인 질문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인 만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이에 방위사업청이 KF-21에 관한 이모저모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에어컨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과거 에어컨이 없는 군용 차량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전투기 역시 냉방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무기 체계의 에어컨은 단순한 냉난방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병력의 전투력을 보존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더군다나 K2 흑표 같은 첨단 전차에 탑재된 양압장치는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는 걸 차단해 화생방 공격 상황에서 탑승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투기, 그 중에서도 KF-21은 어떨까요? 우선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F4 팬텀, KF-5 같은 구형 전투기의 경우 여하부리한 분리대여가 부족해 지상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일부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택싱 단계에서 캐노피를 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는 전투기 에어컨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KF-21의 경우 자동차처럼 냉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압축된 공기를 팽창시킨 후 다시 냉각시킨 공기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기체 내부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공기가 압출될 때 열이 발생하고 반대로 확장될 때 온도가 내려가는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공중에서 기동하는 전투기의 특성상 한순간의 방심과 결함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체의 안전성과 파일럿의 안녕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또한 파일럿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그에 앞서 기본적인 생존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수십 톤짜리 전투기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탑승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투기의 사출 좌석은 최후의 상황에서 파일럿의 생환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KF-21은 여태껏 총 6대의 시제기가 비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출 좌석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출 좌석이야말로 무소식이 희소식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전투기 사출 좌석 테스트는 조종사의 안전 여부 문제로 공중에서 진행될 수 없습니다. KF-21도 카이의 주관으로 지상시험에서 모든 테스트를 끝마치고 요구도를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건 KF-21이 만든 또 하나의 신화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굵직한 전투기들은 하나같이 사출 좌석 초기 결함 문제로 치명적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F-35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당 8,900만 달러, 원고 작성일 환율 기준으로 하나 약 1,200억 원에 육박하는 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수출이 금지된 F-22 랩터를 제외하면 미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강의 전투기로 통용됩니다. 오죽하면 F-35 자체가 하나의 전략무기고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F-35를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전략 수준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F-35 도입을 원하고 있기도 하죠. 미국은 이를 이용해 일부 우방국가에만 F-35 수출을 허용하면서 일종의 안보동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F-35조차도 사출 좌석 결함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도 이미 2011년부터 지적되어 온 F-35의 사출 좌석 문제는 조종석의 전력 공급 장치 결함부터 시작해 비상탈출용 낙하산의 설치 문제, 사출 좌석의 배출 시트에 사용되는 카트리지 작동 장치 결함 등 온갖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사출 좌석은 적은 양의 폭약을 이용해 밖으로 조종석을 튕겨내는데 F-35는 이미 과도해 사출 시 조종사의 머리가 보호되지 않으며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헬멧마저도 부상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지난 17일에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훈련 중이던 F-35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하며 파일럿이 비상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천만다행히 해당 기체의 사출 좌석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파일럿의 목숨으로 뽑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최악의 가정입니다.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로 알려진 T-7A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보잉과 사브가 공동 개발한 T-7A는 오로지 차기 훈련기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의지에 경쟁기종들을 압도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되었는데요. 현재 소프트웨어 버그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로 전체 개발 일정이 약 3년 가까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특히 사출 좌석 결함은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 회사라는 보잉의 명성을 흠집내는 중으로 조종석이 사출되는 모든 과정이 결함투성입니다. 일단 캐노피를 깨기 위한 도파선 폭발이 조종사의 머리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사출 과정에서는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각한 척추골절의 위험까지 존재합니다. 좌석이 사출된 후 조종사가 허리를 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허리를 세우기도 전에 펼쳐지는 낙하선 덕에 조종사가 일찍 좌석에서 분리되어 척추골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에 모든 요구도를 충족했다는 KF-21의 사출 좌석 시험 결과가 더욱 유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KF-21과 관련한 궁금증 중엔 랜딩 기어에 관련된 내용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초도 비행 당시 접혀있지 않은 랜딩 기어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지 못해 벌어진 논란입니다. 새로 개발된 항공기가 지상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비행 테스트는 여러 가능성을 상정해야 합니다. 초도 비행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착륙을 해야 하는데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반적인 초도 비행에서는 랜딩 기어를 편 채 진행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부가적인 안전수단인 셈입니다. 그 외에도 타이어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따라다니는 항공기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KF-21이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하며 함께 확인되는 항공기는 기체의 외부 변화를 관찰할 안전추적기와 사진추적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CJ-5호기의 초도 비행 때는 대한민국의 FA-50이 곁을 알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재미있는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KF-21이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입 전투기라면 질의응답은커녕 눈으로 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각종 외국 커뮤니티와 자료를 뒤져가며 여러 자료들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엔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전투기의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 수출 전투기에 대한 기술 유출 우려는 가히 병적인 수준입니다. 일례로 F-35에 대해서도 엔진은 물론 그 외 항공 부품에 이르기까지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오직 미국을 통해서만 충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간단한 문제더라도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의 기술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도입한 전투기에 한 번 뜰 때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함에도 정작 모든 사후 관리는 미국의 일임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이쯤이면 전투기를 구매한 게 아니라 대여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보안 문제로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 탓에 F-35의 목표 가동률은 75% 남짓인 수준입니다.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KF-X 사업 초기 대한민국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 또한 요원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체계 개발이 시작된 지 겨우 수년 만에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고 최종적으로는 5세대, 6세대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우리한 플랫폼이 마련된 것입니다. 분명 아직은 다른 항공 강국들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순 없습니다. 분명 지금의 노력이 디딤돌이 되어 목표를 달성할 날이 오고야 말 테니까요. 그날의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